내 인생은 늘 미안함 속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 다들 고개를 갸웃한다. 왜 그렇게까지 살아? 이년아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 그 말 친구들에게 나도 수없이 들었다. 근데 세상살이가 마음먹은 대로 되나. 가난이란 건 한번 몸에 배면 쉽게 안 떨어진다. 우리 집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다. 아버지는 낮에는 막노동, 밤에는 남의 창고 지키는 경비 일을 하셨다. 엄마는 새벽마다 아파트 청소를 다니셨다. 그래도 빚 보증을 잘 못 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은 끊임없이 가난했다. 그런 집에서 태어난 내가 바랄 게 뭐 있었겠나. 나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숙식형 공장에 들어갔다. 지긋지긋한 집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부터 내 삶엔 쉬는 날이란 게 없었다. 남편은 그 공장에서 만났다. 결혼하자마자 방 한 칸짜리 반지하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장롱 하나, 냄비 2개, 전기장판 하나가 전부였다. 남들에겐 초라해 보이고 못 배운 부부였지만 그땐 돈이 없어도 서로 의지하며 웃을 수 있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날따라 눈이 많이 내렸다. 세상에 그 조그만 애가 내 손을 꼭 쥐는데 아 나는 살아야 하는구나. 그것도 기쁘게 힘내서 살아야 하는구나. 남편은 경비 일을 시작했고 나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의 삶을 다시 우리 부부가 살아내는 것만 같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해 뜨기 전에 나갔다. 그렇게 일하며 아들을 키웠다. 아들은 똘똘했다. 똘똘한 아들이 내 자랑거리였지만 동시에 내 저 깊은 마음속 미안함이기도 했다. 내가 빛나는 저 아이를 제대로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 드디어 아들이 서울에 있는 그럴듯한 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이었다. 아들은 서울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려면 훨씬 더 낮은 대학에 가야 했다. 아들은 입 밖으로 그런 말 하지 않았지만 선생님께서 상담할 때 나에게 말해준 사실이었다. 그 말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이렇게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수가 없었다. 우리는 등록금 걱정, 월세 걱정, 병원비 걱정 속에 살았지만 그 애는 늘 웃으며 공부했다. 항상 장학금도 놓치지 않았고 결국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아들이 대기업 입사 합격 문자를 보내줬을 때 나는 밥솥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정말 그 한순간만큼은 세상 부럽지 않았다. 이제 사람답게 산다 여보. 이제 우리 고생 끝이네. 남편이 퇴근해서 소주를 따며 말했다. 아니 애가 우리 뒷바라지 하는 존재야. 우리가 도움이 될 생각은 못할 망정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부하느라 여자친구 한 번 안 사귀어본 숙맥 같은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말을 꺼낸 날이었다. 엄마, 사실 사귀는 사람 있어. 회사 동기야. 그래? 어떤 애냐? 우리보다 형편이 좀 많이 좋은 집이야. 그 말 듣는 순간 속이 서늘했다. 아, 또 시작이구나. 나는 그저 웃으며 잘 됐다며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집을 해줄 형편이 안 되는데 집은 어떻게든 지인에게 빚을 내서라도 해줘야겠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돌덩이 같은 부담감은 지울 수 없었다. 상견례 날 나는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아파트 청소하다가 얻은 보풀난 코트였지만 그날만큼은 나도 우리 아들 아내 부모님 앞에서 초라하지 않고 싶었다. 식당에 들어가니 며느리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다. 그 집 어머니는 곱게 단정한 옷차림에 말투도 부드러웠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부드러움 속에 벽이 있었다. 아드님이 참 인상이 좋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성실한 청년 찾기 쉽지 않죠. 그 말이 칭찬인데 그 순간 나는 기분이 묘했다. 마치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이런 아들이 나왔네 하는 뜻 같았다. 상견례 중간쯤 며느리 어머니가 말했다. 집은 저희가 준비할게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아,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데.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수치스러웠을까?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오늘 고생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결혼식은 성대했다.
우리 집은 신랑 부모인데도 구석에 앉았다. 사람들이 인사할 때마다 며느리 집이 참 대단하대요 하는 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왔다. 며느리 쪽에서 섭외한 주례는 며느리 집안의 대단한 이력을 줄줄이 읊어 나갔다. 나는 그날 내내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결혼 후 며느리는 거의 오지 않았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다. 며느리는 늘 예의는 바르지만 마음이 없었다. 나는 여전히 일했다. 다리가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일을 놓지 않았다. 누가 주는 용돈보다 내가 번 돈으로 사먹는 붕어빵이 더 달았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몸이 말을 안 들었다. 비 오는 날 미끄러져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병원에서는 인대가 찢어졌습니다. 한동안은 절대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 듣는데 머리가 하얘졌다. 입원? 웃기는 소리. 입원비 낼 돈이 어딨나. 그냥 약 처방받고 통원 치료를 했다. 며칠째 통원 치료를 다니던 어느 날이었다. 웬일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요즘 일은 안 하신다면서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말투가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따지는 것 같기도 했다. 응, 다리가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 언제까지 치료하셔야 돼요? 글쎄 의사 말로는 한두 달은 걸린다네. 아,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힘드시겠어요. 그 말 이상하게 들렸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한테 손 안 벌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 같았다.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있었다. 다리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남의 집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주워도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 없었다. 그런데 내 며느리의 한마디에 마치 내가 짐짝이 된 기분이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다. 가끔 아들이 문자로 엄마 치료 잘 받고 있지? 그게 전부였다. 나는 통원 치료를 다니며 퇴근길에 아들이 사는 아파트 근처를 몇 번 지났다. 그 집 며느리 부모가 해준 그 아파트. 불이 켜진 창문을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섰다. 그래, 저 안에 내 아들이 있으면 됐다. 나는 그걸로 됐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며느리가 집을 해줬다고 하면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어머니 복 받으셨네요. 요즘 그런 며느리 없어요. 하지만 그 복이란 게 때로는 사람의 존엄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나는 지금도 매일 무릎에 찜질팩을 얹고 병원 대기실 창가에 앉아 있다. 밖에는 가을이 오고 낙엽이 바닥을 덮는다. 가을이 낙엽을 날려보내는 것처럼 나는 이제 아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내 삶, 남편과의 고생 속에서의 행복 이런 것들을 회상해 본다. 그래, 내 삶은 헛되지 않았다. 내 삶은 헛되지 않았다. 내 삶은 헛되지 않았다.